안녕하십니까, 감독관입니다. 6월 전국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뭐 극상, 상, 중하 뭐 이렇게 나눴는데 해설은 극상 파트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해설제도 주어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이걸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100점을 목표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한 80점 정도 우리 학교론 같은 경우 이렇게 득점을 한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자, 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과 소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그러면 이렇게 틀린 거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자, 1번,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가진다. 이게 뭐예요? 소유권의 범위네요. 정의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을 말하며 협의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민법 제99조 1항의 내용인 거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자,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인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 상하란 표현이 입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공시 방법은 등기를 취하고 있죠. 부동산이니까. 자, 그런데 토지가 건부지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과 일괄에 등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요. 5번째. 토지의 정착물 중에 건물에 등기 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농작물을 좀 주의합니다.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죠. 그래서 무조건 독립이 됩니다. 물건으로 취급된다. 옳은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옳은 걸 찾았을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옳은 거 이렇게 쓸 때 표시를 좀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표로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틀린 걸 찾으라 그럼 이제 틀린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문제 풀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택지,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 획지. 자, 획이 이제 획을 그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달의 토지인 것이지 필지, 지분이 부여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준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달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표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가 변동률 측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표준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후보지 이행지는 뭐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후보지는 큰 변화죠.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시지역 상호간에 만약에 이 내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뭐예요? 이행지가 되는 거죠. 지금 표현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토지 자연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자연적 특성 그러면 어때요? 부동성, 뭐 영속성, 부중성,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게 부동성에서 지금 파생되는 것을 지금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첫째,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 자,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데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인접성이죠.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유리한 작용, 불리한 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는 서로 붙어 있으니까. 자,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은 사회적으로 환수돼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 여건, 공공의 작용이나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얻게 되는 불로소득 성격이 개발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사업성의 긍정적인 영향력,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거. 자,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 공사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고요. 대출 이자를 하락. 여러분, 우리 개발 사업을 할 때 자금 조달에 저 대출 이자율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락하면 유리하겠네요. 초기 분양률 저조 느낌이 오죠.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인허가시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되고요. 바람직합니다. 자,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하락했답니까? 그러면 어때요?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빼고 다 옳은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제 극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키워드를 좀 보셔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 이건 뭐냐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그러면 신탁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 공급하는 그런 방식. 신탁 방식이죠. 근데 개발이니까 신탁 개발 방식 또는 개발 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체가 건축 자금을 부담하여, 자, 토지 소유자 위에 개발업체 건축 자금을 부담했네요. 건물을 건축,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 가격과 건축 자금 비율을 기초해서 나눈 공동사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대물 변제 방식입니다. 대물 변제 방식인데 동등한 가치로 나눈다 해서 특별히 등가 교환 방식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이 답인데 이게 이제 대물 변제 방식의 유형입니다. 방식 유형으로서 대표가 되겠어요. 대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이제 극사로 분류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에 우리 모의고사는 이제 극사로 분류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고요.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오피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0.5고요. 소득 탄력성 0.5이고 오피스 가격이 10%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했답니다. 근데 전체 수요량이 10% 감소했, 1% 감소했다면 이때 소득이 변화율은. 자,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실 때 공급 말고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 세 번째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분모 분자 원인들이 이제 각각 가격, 소득,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 변화율입니다. 근데 분자가 뭐냐면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수요량 변화율로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수요량 변화율 동일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동일하게. 근데 지금 이게 원인을 이제 두 가지로 주지 않았습니까? 뭐 주셨어요? 가격 변했고요, 소득이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가격 변화율에 따른, 자,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했다고요? 10% 상승했답니다.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좀 조심해야 될 게 가격하고 수요량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에 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탄력성을 0.5로 줄여놨단 말이죠. 그럼 이 수요량 변화율은 얼마일까요? 수요량 변화율은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됩니까? 5% 됩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봤더니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수요량 변화율하고요, 여기 수요량 변화율을 다 고려했더니 결국 마이너스 1%란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는 수요량이 얼마 변해야 될까요? 4%가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증가. 그래서 결국은 탄력성이 지금 얼마 주어져 있냐면 0.5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5로. 그래서 이제 다시 식을 완성해 보면 요걸 x로 이렇게 놓고 보면 돼요. x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이게 소득의 변화율은 8%가 증가해야 되겠죠. 이 x값이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지수는 여러분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는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과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야 합니다.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수직이거나 수평인 극단적인 걸 빼고 나면 공급이 일반적이고 수요가 일반적으로 쳤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이건 양을 나타내고요, 이것도 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냥 이걸 가격을 나타내는 것을 앞에다가 표시한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어요. 양 증가하고요, 양 감소하고, 양 증가하고, 양 감소하고.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근데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양이 흔해지면서 가격은 하락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양은 줄지만 귀해져서 가격이 상승하겠죠. 근데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했답니다. 이렇게 둘 다 증가했답니다. 그럼 양은 반드시 증가하겠죠.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달라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이게 더 크다면 가격은 하락할 거예요. 둘이 크기가 같다면 가격은 불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융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금융가격은 뭐예요?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증가 이렇게 됩니다. 자, 주택수익 카이타스의 완전 탄력적. 이 탄력성은 결과가 Q%입니다. 이게 탄력성은 분모가 이제 가격이나 소득이나 막 이런 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나누게 되면 결과값은 분자값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한 경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수평성이겠죠. 그러니까 수익 그래프가 수평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곡선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이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 가격 변화에 따른 그 수요량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이죠.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이동. 그래서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부르죠. 자,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수요가 증가하면 양은 증가하고요. 가격은 상승하는 게 맞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인 이야기는 양 변화가 적은 스타일이에요. 양 변화 적으면 가격 변화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력성은 결과가 양의 변화라는 거 잊지 마세요. 비탄력적은 양 변화가 크다, 작다. 그럼 반대로 가격 변화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직이 되게 되면 가격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겠죠. 균형 가격이, 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양 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어떻나요?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더 크게 나타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탄력성 항상 양의 변화율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10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 했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없어야 하니까 수직인 거죠. 자, 탄력성의 결과가 양의 변화이라고 그랬어요. 수직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가격 변화하고 상관없이 수요량은 고정된다? 네, 그렇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이야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죠. 양 변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예요? 양의 변화율입니다. 수익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자, 비탄력적이니까 양 변화율은 적은 거죠. 그 대신 가격 변화율은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 자체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격 변화율하고요. 여기 수요량의 변화율. 여기 뭐예요? 비탄력적이다. 그럼 이게 적고요. 이게 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다. 옳은 이야기죠. 자,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어때요? 양 변화가 없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죠. 자, 시장의 공급 함수가 Q200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Q고요. 이거 P인데요. 이거 200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그럼 수직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자, 여기에 공곡선인가요? 예, 공곡선. 그럼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가격 변화는 없다가 아니라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 가격 변화 대신에 수급량, 양 변화는 없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이게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1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제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일단 첫째.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은 예상 가격이죠. 예상 기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해당 상품의 가격이 아닙니다. 해당 상품 가격이 아니고 이 외의 다른 요인이에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곡선 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하락이 예상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는 것을 미루겠죠. 나중에 하락했을 때 살려고 할 겁니다. 현재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파트와 보안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보완제의 관계, 예를 들어서 보완제가 있고요. 해당 상품이 이렇게 있으면 가격하고 양,
그 다음에 양하고 이제 가격까지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데, 보완제는 이 양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보완관계에 있는 제약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수요 법칙에 따라 양을 줄일 거고요. 보완관계니까 함께 이렇게 감소합니다. 함께 소비 시 만족이 커지는 상품이 보완제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돼서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럼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우측으로 이동합니까? 좌측으로 이동하죠. 다음 대체제인 단독주택 수요것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해당 제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체제 해볼게요. 대체제 있고 해당 상품이 있어요. 자, P하고요, Q 이렇게 하고요. Q하고 P 이렇게 해볼게요. 대체제는 대신 받고 소비해도 만족의 차이가 없는 상품이에요. 대체제의 단독주택 수요것이 우측으로 이동했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죠. 뭐 가격은 놔두고요. 그러면 대신 어떻게 돼요? 얘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이걸 늘리고 이걸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수요것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는 증가하겠죠. 근데 이 수요의 변화에 해당이 되고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 위축이 되겠죠. 동일한 수요곡 선상이 아니라 수요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체 보완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은 교수님들 여러 교수님을 선택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실 텐데 이렇게 하세요. 보완제는 양을 함께 한다. 대체제는 양을 대신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완제는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고요. 대체제는 가격이 같은 방으로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완제는 함께 소비 시 만족이 커지는 상품이고요. 대체제는 대신 받고 소비해도 만족의 차이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서로 양이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1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옳은 걸 찾아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익지대는 수송비 절가 부분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본다. 이게 위치지대설이죠. 그렇죠. 위치지대설, 차익지대가 아니라. 차익지대는 비옥도 차이가지고 관련이 있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입찰지대는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가 단기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다. 여러분 이제 단기에 공급이 좀 제한되다 보면 불로소득적 성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토지는 아니지만 토지 사용료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준지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 자체는 아닌데 성격이 거기 준에 그런 이야기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독점지대는 토지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거.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습니까? 뭐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뭐 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자, 이게 좀 그 소유하고 관련된 것은 절대지대설입니다. 절대지대설. 소유와 관련된 것은 독점지대가 아니라 절대지대.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익지대하고 절대지대를 구분할 때 이제 그걸로 구분하죠. 소유권을 가진 자가 무조건 빌려주면 대가를 받으려 해. 이걸 절대지대라고 하죠. 독점지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독점지대는 독점 시장일 때를 강조합니다. 공급이 한정돼 있을 때 부중성하고 연관이 됩니다.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은 트랜스퍼닝스라고 그러죠. 이전 수입. 전용 또는 이전을 막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적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이게 옳은 이야기 같아요. 옳은 이야기.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수익선이 있다면 대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렀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금액은 1000이 될 텐데 봤더니 말입니다. 공급자가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가, 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이라면 600이라면 이 부분은 어때요? 자기가 놀아가지 않고 추가로 받은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카노믹 렌탈에서 경제지대 또는 경제지대라 하고, 이것은 공급자가 최소한 받아내야 할 대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장해주지 않으면 나는 옮길 거야. 그래서 영어가 트랜스퍼예요. 네, 그래서 전용할 거야, 이전할 거야. 그러면 이걸 보장해줘야 다른 데로 가지 않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적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대로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옳은 말입니다. 자, 순수지대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된 지대. 이걸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제 개발이익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로소득 성격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봐요.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공공이 만든 거야. 그래서 공공 발생지대라고 불러요. 발생지대. 불로소득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개발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발이익.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라 공공의 작용이나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얻게 되는 불로소득적 성격일 때는 그것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논리가 생기는 거죠. 아까 인접성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했었죠.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구조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구조 이론은 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카고시를 관찰 대상으로 했었고요. 도시 생태학적. 그럼 생태라는 거 뭐야? 살아있는 거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침입, 계승,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도시의 성장을 관찰하였고요.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범죄와 빈곤 질병이 많아진다.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중심지 바로 뭐가 붙어 있냐면 전이지대, 점이지대, 천이지대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빈민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진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요. 티네일 고립공유를 도시에 적용한 거 이게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 되겠습니다.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 자, 이제는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이것은 이제 식만을 좀 완성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기는 여러분이 좀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개발이 될 토지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함재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 일단 정보의 현재 가치는요.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차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가치가 더 높을까요? 확실한 게 가치가 높을까요? 불확실한 게 가치가 높을까요? 확실한 게 높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현재 가치라는 단어예요. 봤더니 기간이 2년 후에 2년 후. 2년 후. 그래서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지금 요구 수익률 할인율을 10%로 했었죠. 그래서 1.1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줘서 이걸 사용해서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적으면 일단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똑같이 1.1의 제곱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앞부분 분자에 해당되는 걸 좀 적어보면 지금 개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 후에 개발이 되면 1121억 원, 개발이 되지 않으면 2년 후에 1000억이 될 것으로 예상한대요. 그럼 확실하다면 어떻게 돼요? 2년 후에 반드시 1121억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현재 가치죠.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1121억 원.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곱하기 1, 100%죠. 자, 그 다음에 1000억이 될 가능성은 확률이 0%예요. 확실성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비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계산했고요.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합니다. 1121억 원에 지금 확률이 주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 반반이나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 50%고요. 확률로 가중평균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1000억 원에 5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뭐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니까 답이 뭐 50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적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론하는 설명으로 틀린 걸 찾습니다. 넬슨. 소매 입지론을 이야기한 사람이죠.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 입지하는가를 제시했다. 이게 기출 표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입지에 관한 어떤 이론, 넬슨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넬슨이 8가지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그중에서 양립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넬손 이렇게 기억하세요. 손은 팔에 달려 있어. 8가지. 팔은 2개야. 양립성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배벌은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운송비가 적고요, 노동비 적고요, 집적이익이 컸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데가 어디야? 이런 거죠. 그래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베버. 자, 컨버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레일리 이론 자체가 우리 분기점이 이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컨버스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분기점을 찾는 모형을 본래 레일리 이론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립을 했죠.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소매 시장 간의 상권의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어요. 그렇죠? 찾는 방법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일리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 점포와의 거리, 그 다음에 경쟁 점포의 수와 면적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사실 레일리하고 허프는 유사합니다. 근데 레일리는 두 도시에 초점을 뒀고요. 이걸 상권 모형으로 더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하고 거리 이걸 따지는 것은 허프라고 봐야겠죠. 4번이 가장 거리가 먼데요. 자, 크리스탈러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개체가 되면서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셨죠. 최소 요구치 범위.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중심지가 성립해요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요? 크리스탈러가. 자, 이제는 이제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정보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보다 크다면, 자, 사실은요, 우리 할당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는, 할당 효율적이라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윤이 소멸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초과이윤만큼 그 지출 비용도 그만큼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경우가 아니라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은 경우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정보 비용이 없어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요, 공짜는 없어요.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은 누구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할당 효율적이에요. 항상 할당 효율적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는 정보 가치도 없고요. 정보 비용도 없어요. 근데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은요,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할당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요.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이 되게 되면 정보 가치하고 정보 비용이 같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투기 등으로 초과이를 얻는 것은 현 시장이 불안정 경쟁이거나 독점 시장 여설하기보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 가치하고 정보 비용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할당 효율적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둘이 같아서 초과인은 사라져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아무래도 완전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분화되는 거.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처리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 시장은 지역별로 좀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4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좀 준합니다. 부합되는 시장이에요. 정보 가치도 없고요. 정보 비용도 없는 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되는,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인 거죠. 5번째,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이 있다면 부동산 기능을,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정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좀 한정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17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네 가지 국민의 안정시장. 여기 특이하죠. 그래서 이 안정시장이라는 표현은요, 일반 경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안정시장은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에 있는 택지 점포 같은 걸 말하는데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하락 가능성이 낮은 가벼운 가격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만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게 되면 안정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래에 신뢰할 만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시장. 그래서 이것을 안정시장 또는 안전하다 해서 세이프를 붙여서 안전시장 이렇게도 부릅니다. 두 번째,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 변동, 영어가 다 있죠. 그래서 이 랜덤이란 번역을 무작위적, 불규칙적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경기가 하향 국면일 때 직전 거래된 거래사례 가격은 현지 시점의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여기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가격이 상승 국면이죠. 여기는 하락 국면이죠. 그래서 뭐 하향이든 후퇴든 뭐 비슷합니다. 하향 국면인데 지금 새로운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얼마에 거래할까? 근데 직전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2억에.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은 2억보다 높기 힘들어요. 그래서 위쪽 한도가 되는 겁니다. 2억은 가격 상한선이 되는 거죠. 자, 부동산 경기의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저점이 있고 정점이 높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진폭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퇴 시장 국면에서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누가 더 많을까요? 매도자 더 많겠죠.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수자예요. 그래서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을 바랍니다. 그래서 매수자, 그래서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얘기는요, 도도한 그녀, 매도자 시장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고개 숙인 그녀, 수구리, 매수자 시장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뭐 18번 좀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제가 좀 자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는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아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이론적으로 훌륭하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미국이나 뉴욕 같은 이런 데서 도입을 했었거든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그러나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건물이 기형적으로 높게만 지어지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훌륭하지만, 그래서 현재 이것은 우리나라 도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택도 없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주 나오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자, 19번 문제. 지금 이 19번 문제 토지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봤더니 감정평가 내용하고 섞어서 좀 낸 것 같아요. 자,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볼게요. 토지 이용에서 용도 지역지구는 사회적 후선 소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된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어울리지 않는 이용은 배척시키고 어울리는 이용은 인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인접시키고요. 외부 불경제는 배척시키는 거예요. 자,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마치 공법 같아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의 중복 지구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복돼.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안 돼요. 그렇지만 지구는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에서 개별 공시지가는요, 우리가 시군구 개개개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개개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요건 개별 부동산 가격. 그래서 시군구 개개개, 국장이 개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국장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틀렸어요. 시군구 개개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할 때 이를 매각하나 공공유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이거 시행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도 사실 여기서 저도 세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이걸 세법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인데 여기서 문제를 냈네요.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취득, 보유, 양도 단계 모두 해당하는 조세는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입니다. 궁금한 것은 세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 원인에서 틀린 것은, 시장 실패는 뭐냐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에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효율적 자원 배분. 그건 다 뭐에 해당돼요? 시장 실패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공공재는 시장에 필요한 것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어요. 아, 배분이 제대로 안 됐네요. 정보 비대칭은 한쪽에 정보 쏠리는 거니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 시장에 거래에 있어서 왜곡을 가져옵니다. 필요한 자원이 제때 배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의외부과는 외부 경제를 해서요. 이것은 그냥 놔두게 되면 과소생산 가능성이 있어요. 과소생산, 생산 소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나왔으니까 정리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외부 경제하고요. 외부 불경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 이건 정의외부 효과, 이건 이제 부의외부 효과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놔둡니다.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 시장이 놔두게 되면 이것은 과소 소비 생산되고요. 이것은 과대 또는 과대 소비 생산. 과다 또는 과대 소비 생산. 글자 4개, 5개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이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제 시장은 재화의 동질성을 전제로 해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질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동질적으로 보고 그리거든요. 현실적으로 동일한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완전 경제 시장은 시장 실패의 거리가 있죠. 완전 경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진입가 장벽이 없어요. 진입 장벽이 없어요. 완전 정보를 가정해요. 재화의 동질성을 가정해요. 그렇죠? 완전 정보를 가정합니다. 그게 완전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2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복지에 관한 이런 문제. 이것도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공법하고 좀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출제를 하긴 했는데, 자, 틀린 겁니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 영역에 해당이 되죠. 임대료 보조는 소비자 보조 또는 생산자 보조 방식 구분이 되는데, 주거급여나 바우처 제도는 모두 소비자 보조 방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 기준에 미달한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는 게 주거급여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바우처 제도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료 상한 더 올리면 안 돼, 이런 이야기죠. 그럼 시장의 균형가격에는 임대료가 좀 높은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요? 균형가격 아래로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 수요 과잉 현상, 초과 수요를 말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금융지원정책은 부동산시장의 정부 개입 방식 중에 간접적 개입 방식이 해당한다. 우리 직접적 개입은 정부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되면 직접적 개입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 기능을 통해서 소기 효과를 달성하거나 보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간접적 개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봐봤더니 5번이 민간 매입 임대주택. 사실 이것은 공법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을 좀 바꿔놨어요. 봤더니.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인데, 공공주택 특별법이 아니라 민간 매입 임대주택 특별법이란 게 따로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달리 했네요. 어떻게 보면 공법 문제죠. 그렇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자, 23번. 자,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은 이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투자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좀 우리 부담스럽게 좀 하는 것은 있어요. 이런 개념 문제는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보다 큰, 요구 수익률이 좀 틀리게 차려했어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예측되는 수익률이 더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다면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해당 투자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옳은 이야기죠. 두 번째,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위험은, 자, 이 체계적 위험하고요, 비체계적 위험 꼭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출제가 자주 돼요. 하나는 체계가 갖춰졌고요, 하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녹아 내릴 수 있고요, 빗자루 쓸 수 있고요, 비실비실하고요. 여기에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비체계적 위험이지, 체계적 위험은 감소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죠. 그 다음 무위험 수익률과 투자 요구 수익률. 우리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위험 수익률하고요,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할게요. 위험 할증률 이렇게 있죠. 물론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따로 적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무위험률과 투자 요구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다. 무위험률이 높아지면요, 요구 수익률이 높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위험하지 않아도 보장되는 수익률하고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는데 은행이 맡겨놨을 때 이자 예전에 5% 줬는데 이제 10% 준다면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는 10% 요구를 해야죠. 위험이 커? 그럼 요구수를 높여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 아니라 비례 관계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는 높아집니다. 부동산의 낮은 환금성은 현금화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자의 유동성 위험을 처리할 수 있고요. 변동기에서 또는 변이기수를 활용하여 투자의 우위를 판단할 때 가급적 변이기수가 낮은 투자를 선택하면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 변이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대비 분자가 표준 편차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값이 낮을수록 위험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2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가 뭐예요? 자기자본 수익률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적어볼게요.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패턴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봅니다. 분모가 뭐가 들어야 되냐면 자기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자본에 대해서 그에 해당되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럼 내 돈 남의 돈 다 들어가서 벌어들인 게 뭐예요? 순여업소득이죠. 순여업소득. 근데 이 순여업소득은 남의 돈 사용료 이자 안 뺐어요. 이자 빼야 됩니다. 이게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 관련된 거고요. 근데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가치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본이득이라고 그러죠. 가치 상승률만큼 내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초 기간초 부동산가액 10억인데요. 대부비로 50%입니다. 그럼 자기 자본 내 것은 얼마 들어갔어요? 5억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1년간 순여업소득이 연 5천만 원, 0.5억 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봤더니 남의 돈을 빌렸다 하는 게 5억이잖아요. 그럼 5억의 이자율을 고려해야 되겠죠? 몇 퍼센트예요? 연 이자율 5%. 그래서 여기에 0.05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연 4%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부동산을 남의 돈을 얼마 끌어다 썼든 어쨌든 간에 10억짜리잖아요. 저게 10%, 4% 오른 거예요. 10억에다가 4%를 0.04 이렇게 해줘서 얘를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식은 이렇게 좀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첫 시간은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오셨습니다.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순여업소득과 세후 진복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은 암기를 꼭 해야 될 게 가총실타 유총비 없어 전세 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가짜 총은 싫어, 진짜 총 살 돈 없어, 전세금 받아서 사, 이렇게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분복귀는 또 어떻게 합니까? 도비 숨금 전세 후, 전세 후 뭐 이렇게 하면 문제 풀 수 있겠죠.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실 같은 것은 이제 가에 해당이 되겠죠. 매도 비용은 가에 해당이 안 되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순여업소득까지 지금 계산한다고 그랬죠.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미사원 저당은 필요 없고요. 재산세는 영업경비를 고려하는 데 들어가겠죠.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기업과 미음 뭐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세후 지분복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매도 비용 필요할 거고요. 부채 수수 필요 없고요. 미사관 저당 잔금 필요할 것 같고요. 양도소득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고 있느냐?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 문제입니다. 26번. 옳은 걸 찾아라 했습니다. 옳은 거. 자, 항상 그 화폐 시장 가치는 이제 현재하고 이렇게 미래, 이렇게 좀 나누어서 현재도를 미래로 바꾸거나 미래도를 현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가치 개념하고 관련 있는 거, 미래 가치 개념하고 관련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3년 후에 1억이 될 것에 3년 후에 1억이 될 돈을 요거 일시불이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아니라 일시불 현재 가치 계수를 써야 되겠죠.
은행으로부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에 매기 상환을 원리금은 저당 상수를 사용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을 계산하는 게 저당 상수다. 아주 자주 나오니까 주의 좀 해주시고. 현재 5억 원의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 5억 원 주택이 매년 5% 상승했어요. 5년 후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있고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 상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감채의 긴 계수 이렇게 있는데, 네,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연금이 혀에 저 이렇게 있고요. 미래 할 때 레, 에, 내가 할 때 네, 에, 감채 이렇게 개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금 현재가치 계수와 감채 기수는 역수관계 아니라 연금 현재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 역수관계고요. 감채 기획 계수는 연금 미래가치 계수와 역수관계죠. 잘못됐습니다. 그죠? 자, 10년 후에 1억을 만들고자 하는 직장이 자, 10년 후에 1억을 만들고 싶대요. 은행에 매기 적립해야 할 금액은 자, 그러니까 현재부터 연금 돈을 미래 일시불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거 뭐예요? 적금 묻는 거죠? 그래서 감채 긴 계수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화폐 시장 가치는 타임 테이블을 좀 머릿속에 좀 떠올리면서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27번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옳은 걸 찾아라 했습니다. 자, 단일 투자를 대상으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순위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 옳은 이야기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그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투자하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를 하다. 그러니까 나는 요구 수익률, 투자자는 5%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목표 수익률이니까. 영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이 지수는 분모 분자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수익은 들어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이 이익이고요, 아래쪽이 출이에요. 장래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 대한, 그러면 에 대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분모로 들어갈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유출, 출에 대한 이익의 현재 가치 비율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해수기간법은 해수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 시야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해수기간이 가장 짧은 대안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이걸 보완한 게 현가 해수기간법이죠. 그렇죠. 이거 옳은 이야기입니다. 자, 내부 수익률은 재투자율 요구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 수익률을 그대로 씁니다. 내부 수익률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가치 가산의 원리가 죠 더해서 계산할 수 있는 원리는 순위 현재 가치. 순위 현재 가치법에서만 그래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순위 현재 가치. 이건 금액을 나타내고요.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순위 현재 가치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음도 틀렸네요. 28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산정한 부채 감당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부채 감당률. 분자가 순정업소득이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로 주어져 있으면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뭐예요? 세후 현금 흐름을 분모에 적고 몇 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세전, 세후 이것은 지분투자 영역이에요. 그래서 세후 현금 흐름을 얻으려면 지분투자 몇 배가 필요하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 승수 그러면 순업소득이 분모에 들어간다. 그럼 분자는 총투자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필요한 자료가 있나 봐요. 순업소득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 힌트를 준 게 있는데요. 이후 총소득 승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 유총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5란 이야기인데 이후 총소득은 총투자 영역이죠. 그래서 10억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유총은 어떻게 됩니까? 총은 서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총소득은.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말고 영업경비가 있네요.
영업경비를 1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억을 이렇게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순영업소득은 또 1억이 되나요? 1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채 서비스 주어져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를 한번 빼볼까요? 유총비 없어. 부채 서비스에 5천만 원. 부채 서비스에 5천만 원. 0.5억 원. 그럼 세전 현금 수지는 0.5억 원. 근데 영업소득세가 세금이 1천만 원이니까 영업 1억 원, 0.1억 원. 그럼 세후 현금 수지는 0.4억 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뭐 다 구했어요.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자, 순영소득은 얼마예요? 1억이죠. 그 다음에 부채수업색이 0.5. 양쪽 10을 곱하면 분모분이요. 5분의 10, 2가 되나요? 그쵸? 그 다음에 지분투자액이 어떻게 돼요? 4억이라 되어 있어요. 4억.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이 얼마예요? 0.4억 원. 그럼 여기 뭡니까? 10입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위험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근로자의 파악 가능성이라든가, 그렇죠? 관리자의 관리 능력, 영업 경비 증가, 임대료 연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상 위험을 이야기해 보면 시장 위험이 있고요. 시장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지금 이거 보는 운영 위험, 이런 운영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위치적 위험이 있죠. 상대적 위치 변화. 그래서 이것은 운영 위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29번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0번 옳은 걸 찾는 문제 같아요. 자,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는 이렇게 일정한데 그 안에 합계는 일정한데 이자는 처음에 높았다가 낮아지고요. 원금 부분은 처음에 낮았다가 높아지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네, 옳은 이야기죠. 차입자 소득이 변동이 없는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총부채 상환 비율이 특징이 뭐예요? 연소득 대비 원리금입니다. 원금과 이자. 기타 부채는 이자만 고려하게 되는데,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분모는 어차피 1이 돼요. 나눠져서 결과는 또 원리금이 됩니다. 그래서 DTI나 DSR이 나오면 이것은 원리금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우리 대부비를 어떻게 돼요? 자, 부동산 가치 대비 부채 잔금 대부 잔치 이렇게 외우면 좋죠. 여기서는 결국은 분모가 1이 되고요. 분자가 부채 잔금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LTV와 관련이 있다. 자, DTI가 DSR이 큰 값, 그 다음에 LTV가 큰 값,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원리금 크기를 물어보고 잔금 크기를 물어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입자 소득이 변동이 없는 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가 이자 합계액이 어떻게 돼요? 자,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이렇게 될 거고요. 뒤로 갈수록. 근데 원리금은 이걸 더한 값이죠. 이게 원리금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점증시 채증시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초기는 좀 적게 하는 대신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 그러니까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 그러니까 앞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매출이 신장될 것 같은 이런 기업들, 이런 사람, 이런 대상에게 어울린 거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기간. 자, 이 상환기간은 뭐냐면요. 사실은 상환기간은 약정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많이 상환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많이 상환한다. 그러면 총 상환액 금액 중에서
상환한 금액이 차지한 비율에다가 1년 차일 때 1을 곱해주고 10년 차일 때 10을 곱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가중평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갚는 거, 원금과 이자를 많이 갚는 스타일이 상환기간이 짧아요. 짧아지게 돼요. 그 기간 비중을 낮게 책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상환기간 이렇게 하게 되면 초기에 많이 갚니, 나중에 많이 갚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같은 경우는 초기 원리금 부담이 가장 크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더 길다가 아니라 짧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중평균 상환의 듀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듀레이션.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나온다. 그러면 빨리 갚으면 갚는 스타일은 상환기간이 짧고 늦게 갚는 스타일은 상환기간이 길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환기간이 긴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금 균등 상환 같은 경우는 차입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차입자에게. 자, 그래서 이제 답은 뭐 그렇게 정해졌고요. 3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설립자본금은 553 이렇게 하고요. 영업인가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70억, 50억 이렇게 됩니다. 50억. 이건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이렇게. 그래서 53 실ong 이렇게 기억합니다. 53 불고기 싫어. 자기 부동산 투자해서 설립자본금 5억 이상이다. 감변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된다면 5년 이상 종사를 했다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상근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널리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소수의 발기인이 모여서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서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물 출자는 처음에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제공하고 주식을 받아가게 되는데 주식회사니까 그 가치평가도 문제가 있고요. 잘못하면 과대평가해서 주식을 많이 줘버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현물 출자를 인정하지 않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 영업인가나 등록 이후에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 75, 50억을 달성할 때는 그때부터는 현물 출자가 가능해요. 그때. 그래서 옳은 이야기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설립 기일로부터 10일 내에 설립보고서 이렇게 하서 가세요. 설립보고서. 출자가 한번 됐던 거거든요. 10일 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장관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서류상 회사예요. 그래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자기관리만 그래요. 자기관리를 뺀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은 자산관리회사에게 다 맡겨요. 그래서 마치 자산관리회사가 자기관리회사 못지않은 그런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뭐 70억 이상 이렇게 한다든가 자산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구성하도록 대통령이 정하고 있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자산관리회사예요. 뭐 AM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자, 그래서 31번은 이렇게 했고요. 이제 3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특수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다. 일단은 그 보증 담보는 일단 원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약간 변칙은 좀 있지만 담보 제공이 원칙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이고요.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자 독립적이에요. 우리가 스폰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들은 쩐주라고 볼 수 있어요. 초기 자금만 좀 되는 그런, 그리고 이익을 배당받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법인인 프로젝트 회사가 부채 상환 의무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다 보니까 이런 개발과 관련된 데 있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조세특례 제한법 등으로 해서 이렇게 보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기간에 채권 회수는 영향이 없다? 안 되죠. 왜냐하면 대출 기간은 사실 무담보 대출의 성격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뭐 자산 등을 그걸 믿고 대주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일부 약간 그래서 뭐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을 요구한다든가 그다음에 개발 사업 부지를 갖다가 담보 신탁 형태로 취해가지고요 질권 설정하고 이런 것을 보안 장치를 좀 마련하긴 해요. 그래서 제한 소구 금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 또는 제한 소구 금융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실화됐다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죠. 이게 잘못했습니다.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회사이지만 이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참여자가 여럿이라면 이견이 있을 때는 사업 지원을 좀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요. 의견이 분분해지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무엇을 구해라 했어요? 원금을 구하세요. 야, 그러면 원금 균등은 너무 쉬워요. 원금 균등 어떻게 돼요? 자, 원금 1억 2천만 원, 대출금 1억 2천만 원에 자, 원금 균등에 원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원금은 1억 2천만 원에 지금 봐보면 매월 말 상환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말 상환인지 매월 말 상환인지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대출기간 10년이에요. 그럼 나누기 10 하고요. 그럼 1년 상환이잖아요. 나누기 또 12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게 원금 균등이에요. 그 다음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 균등은 계산. 원리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원리금을 대출 금액에다가 동일한 대출 금액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죠. 근데 고맙게도 월 저당 상수를 주어놨어요. 그럼 0.111. 그래서 연 저당 상수가 주어지게 되면 12로 또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 여기 이제 원리금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빼면 돼요? 이자를 빼게 되면 이제 원금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원금. 그럼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1억 2천에다가 이자율이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연 6%로 주어져 있어요. 연유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 또 12를 해야 되겠죠. 각각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각각. 저는 이제 싱환 이렇게 완성해 줬고요. 제가 이제 적어오긴 했는데 이게 얼마냐면 이거 1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을 계산해 보면 133만 2천 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계산하면 60만 원이 나옵니다. 60만 원. 요건 여러분이 계산기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 이제 원금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73만 2천 원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산은 계산기 해줘요. 이렇게 식을 완성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논리를 좀 잘 파악해서 이런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34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동산 금융이 있어서 자주 좀 등장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메자닌 금융이냐. 그래서 이제 메자닌은 이탈리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2층하고 3층이 있다면 그 층 사이에 로비 비슷하게 이렇게 맞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양식이 약간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메자닌이라 해서 중간에 걸쳐 있을 때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지분금융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지금 저당금융은 저당대출이니까 뭐에 해당돼요? 부채금융에 해당되죠. 신탁증서금융 이것도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부채금융.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지분금융이죠. 그 다음 또 주의해야 될 게 증권이나 말하였으니까 지분금융 그러시면 안 돼요. 주식 빼놓고는요. 그게 MBS든 ABS든 뭐든지 간에 다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사채는 부채금융이 맞는데요. 나중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증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메자닌 금융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메자닌 금융. 그래서 이건 자주 나오니까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건 찾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현황 기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감정평가 조건이란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조건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 원칙이
시장 가치가 원칙이고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가 시장 가치, 예외 가치예요. 가치, 외의 가치. 그 다음에 이제 현황 평가가 원칙이에요. 현황 평가가 원칙이고, 감정평가 조건 기준. 감정평가 조건 기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가치 원칙, 현황평가 원칙인데 예외를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을 때 예외가 돼요. 법령이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목적의 평가의 성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어요. 법령이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예외가 주어져요. 근데 이 중에서 이것들은 합리성, 적법성을 판단하거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이 법령이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1번 볼게요.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이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황 기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요. 법령이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목적에 비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조건,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검토를 생략할 수 없어요. 이것들은 합리성, 적법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법령이 다른 기준이 있는 건 하지 않아요. 자, 5번째.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여기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개정이 몇 년 됐어요. 지금 4년, 5년 돼가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6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항상 우리가 분석은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옳은 걸 찾아냈습니다. 지역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에 선행하여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시지계면 이렇게 나가죠.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근데 지역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판정하냐면 최경이 아니라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죠. 2번째, 인근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여기까지 잘했어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중에 개별 요인이 잘못됐네요. 지역이잖아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지역이란, 자,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인데 인근지역과 기능이나 용도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에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자,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 이런 표현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화,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억지로. 그래서 개별 분석 개별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에서는 균형의 원칙. 자, 지역 분석에서는 주위에 어울려 안 어울려 그걸 따지는 거죠. 적합의 원칙을 따지고요. 개별 분석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균형의 원칙을 고려하는 거고요. 만약에 적합 원칙이 위배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도태당해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감가. 근데 말이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했어요. 위배되면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거 정리하는 거 좋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36번 살펴보셨고요. 자, 3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자, 기업가치의 주된 평가는, 저 기업가치는 미래 수익성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게 수익하는 법을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실거래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을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개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례로 해서 개별 토지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거래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뭘 쓰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을 씁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표준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뭔가 조정을 해서 개별 토지를 평가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불가피해서 공시지가를 썼는데 표준시 공시지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면 그걸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는 겁니다. 적정한 실거래가를 거래사례로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기 적정하다고 판단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고요.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내에 거래 가격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좀 빈번히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이내, 그러나 도시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거래 가격이라면 적정한 실거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삶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오지에 있으니까 5년 이렇게 합니다. 자, 시상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 속한 감정평가 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보고 시상가액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실 비교 방식의 일종으로 봐요, 학자들이. 그렇지만 우리 이제 규칙에도 이제 그렇게 나뉘어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언급하면서 같이 및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돼 있지만 시상가격 조정할 때는 될 수 있는 많은 것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다른 평가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보고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고요. 그걸 적도록 돼 있어요. 자문 등의 내용이 있다면 적도록 돼 있고요. 자, 항공기 주된 평가 방법 원가법이며 본래 용도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치 처분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물건별 평가에 대해서 정리가 좀 안 되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자, 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가액 중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객관적인 게 뭐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봤더니 거래사례가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 거래사례가 없으면 거래사례를 수집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는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원가법을 씁니다. 원가법. 근데 이거 만들 수도 없는 거야. 봤더니 너무 추상적이고 아까 기업가치 평가하는 것처럼 미리 수익을 근거를 한다든가 땅속에 있는 미체물 광물을 근거를 한다든가 어장 물고기 이런 거와 관련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무형 자산이죠. 이런 것들은 수익 하나 법을 써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단계로 가시면 돼요.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된 사례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만도 따로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평가에 건물 그러면 건물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사례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그것은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의 원가법을 쓰는 겁니다. 그게 약방이 감초입니다. 건물은 항상 기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건물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임료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제가 이걸 이제 적어드린 이유는요. 이게 4년인가 5년 전에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단서 조항이 있었던 거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서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공기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이 있다면 자동차는 거래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기계 선박 항공이랄 때 거래사례가 많지가 않아. 그러나 만들 수 있나요? 네. 원가법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용도에 효용 가치가 없다면 해체 처분가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를 좀 볼 건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대상이 아니죠. 일단 이게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나 개별주택 가격이 공식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개별 공시가는 7월 1일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주택 같은 이런 경우에는 뭐 6월 1일을 되게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하죠. 자, 표준주택의 그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게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적절하게 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과세 대상 등이 아니다.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 개별 공시가
개별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그 토지나 주택이나 부동산이 표준 대상이다.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나 표준주택 가격이나 표준 부동산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시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 여러분 시군구 개개개 그러라 했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장이 합니다. 국토교통장관이 하죠. 그래서 이거 잘못했고요. 자, 이제는 39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는 이제 감가 누기를 구해라 그랬어요. 원가법. 원래 원가법은 어떻게 합니까? 제조달가액에서 제조달 원가 이렇게 좋고요. 제조달 가액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제조달 원가 이렇게 할게요. 원가에서 제조달 원가 빼기. 자, 잔존가치, 잔존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내인요소, 경제적 내인요소. 지금 이게 뭐예요? 매기 감가액이에요. 여기다가 경관연수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경관연수. 그러니까 제도원가에서 감가 누계인 거죠. 근데 지금 뭘 물어봤어요? 감가 누계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천, 자, 아니다. 5억인가요? 100만, 1000만 원, 5억이죠? 5억 원을 잔존가치가 주어져 있는데 가치율이 10%래요. 그럼 10%를 제외한 나머지가 감가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역연수는 50년이랍니다. 그럼 50년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나오는데 경관연수가 몇 년인 거 봐요. 이렇게 빼면 5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5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죠. 뭐, 제가 좀 적어왔는데 4,500만 원이네요. 4,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45문제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를 비교보로 평가한 대상 토지 감지평가액은. 자, 우리 토지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 원칙을 하지만 적절한 실거래가가 있다면 쓸 수 있다 그랬죠. 거래사를 비교법을. 자, 대상 토지가 A씨, B대로 뭐 3시, 토지 면적. 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봐봅니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위쪽이에요. 항상 분모 분자 중에 분자가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위쪽이 대상 부동산, 아래쪽이 사례 부동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기준 시점 나와 있고요. 그죠? 20년 3월 1일 이렇게 돼 있네요. 거래 시점은 19년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나 봐요. 아, 여기 상승했네요. 그래서 집가 변동률 좀 고려해야 되겠고요.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개별료에는 거래사례, 대상 토지는 거래사에 비해서 8% 우수하고요. 다른 조건 동일하고 상승시를 계산해라. 문제가 풀로 다 적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거래사례 가격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거래했나요? 여기 있네요. 6억 원. 자, 6억 원 이렇게 하고요. 사정 보정해야 될 텐데 사정 개입이 없어요. 그냥 일로 할게요. 시점 수정이 있나요? 네, 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3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역요인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인근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이죠?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표시 1 그냥 해놓을게요.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서 8% 우세합니다. 그러면 상승 요인이 있네요. 1.08 이렇게 하고요. 사시지계 면적 차이 있는 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써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얘가 250 그리고 여기가 200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계산기가 계산해 주겠죠.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요것만 이제 고려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보면요. 5억 3,395만 2천 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모의고사 보시고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만약 점수 좀 안 나왔다. 그럼 지금 우리 모의고사의 문제를 보니까 아주 지엽적인 이런 문제보다는 가장 꼭 득점이야 그런 문제의 구성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 문제 저도 이제 참여를 하긴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시험에 있어서 득점을 꼭 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리셨다면 그 부분 꼭 정리를 하셔서 내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수험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여러 합격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